성북동 안 가! 태준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탁! 민재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태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찻잔을 주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민재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중지에 있는 관통상 흉터가. 그 흉터 35년 전 그날 밤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민재야! 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11월에 어느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낡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7세,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죠. 한때는 나라를 위해 그림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간 은평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버티고 있네? 거친 목소리에 태준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의 사내 셋이 백발의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죠. 재개발 용역들이었어요. 저희 집은 평생 살던 곳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게 보였어요. 집! 곧 철거될 쓰레기 더미를 집이라고! 용역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그의 목덜미에는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죠. 태준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 흉터, 그 걸음걸이 기억이 났습니다. 김상호. 10년 전 매물수수로 조사받았던 전직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태준은 그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죠. 노인이 계단에서 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만! 태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오랜만에 온몸의 근육이 팽팽해졌죠.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용역들이 태준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또 놓친 애 하나? 태준은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김상우 씨, 오랜만이네요. 상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2013년 10월 15일 인천항 3부두 기억나시나요?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칼날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은 그가 밀수품을 거래하던 날이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비밀이었죠. 그리고 부산 영도의 그 창고 말입니다. 아직도 거기 묻어둔 게 있지 않나요? 순간 상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자. 상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장을 따라 서둘러 자리를 떴죠. 백발의 노인이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죠. 태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노인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살짝 비틀거렸어요. 태준이 재빨리 팔을 잡아주었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민재라고 합니다. 강태준입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악수를 나눴어요. 민재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디 가시는 길이었나요? 아, 저쪽은 평촌 쪽으로요. 매일 산책을 하거든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쪽입니다. 같이 가실까요? 그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왼쪽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죠. 그 모습에서 묘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아, 이거요. 아주 오래된 부상입니다. 35년 전 일이죠. 민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어요. 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아까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아시는지.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을 알게 되더군요. 태주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어요.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다는 과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죠.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군.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오시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매일 오죠. 갈 곳도 없는 은퇴 노인이라. 그럼 내일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태준은 잠시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죠. 좋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잡은 것이었으니까요. 은평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평범한 대화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절뚝이면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뭔가 특별한 인연이 될 것 같은데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요원이 되어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꿈속에 그 누군가는 왼쪽 다리를 절뚝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노인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 은평역 3번 출구 계단 아래에서 두 사람은 어김없이 만났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태준을 맞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첫날처럼 반가워했어요. 버스가 좀 막혔습니다. 태준도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었죠. 혼자 보내던 무료한 오후가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죠. 두 사람은 천천히 은평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민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어떤 이야기요? 제 다에이 35년 전 이야기 말입니다. 태준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죠. 민재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윤호라는 분이셨어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셨죠. 하지만 그보다는 민주화 운동가로 더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이름, 그 시절,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1988년 5월이었어요. 제가 17살 때였죠.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집에 검은 차가 왔습니다.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를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하러 온 거였죠.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준 분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죠. 그분의 오른손 중지에 관통상이 있었어요. 총에 맞은 자국이었죠. 쿵, 태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추격전이 벌어졌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 다리에도 민재가 왼쪽 다리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그날 죽었을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죠. 그래서 전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처럼 민재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태주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숨기기 위해서였죠.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태준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민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찻집에 들어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른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하지만 민재는 가끔씩 35년 전 이야기로 돌아갔죠. 그분의 손 정말 특별했어요. 강하면서도 따뜻했죠. 태주는 그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미안하오. 민재 씨, 나는 말할 수 없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어느 날 민재가 낡은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흑백 사진 속에 최윤호 교수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태주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35년 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가족.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그날의 은인을 찾고 싶어 하셨죠.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찾고 싶어요. 꼭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민재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죠. 언젠가는 만나실 겁니다. 분명히.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총성, 비명, 그리고 피. 민재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블랙 요원의 정체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임무였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만났어요. 민재는 여전히 35년 전 이야기를 반복했고 태주는 여전히 화제를 돌렸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태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대로,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나? 첫눈이 내리던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혹시 집에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제가 직접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태주는 망설였어요. 그 집에 가면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죠. 저는 혼자 사는데 가끔 너무 적적해요. 태준 씨가 오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민재의 간절한 눈빛에 태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만간 한번 찾아뵙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1988년 5월 27일 새벽 2시 28세의 강태주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전복, 무전기, 그리고 권총.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서 그가 가진 전부였죠. 강 요원, 준비됐나? 상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지. 목표는 최윤호 교수 가족의 안전한 이송이다. 브리핑 자료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있었어요. 최윤호 교수, 그의 아내, 그리고 17세 아들 민재. 태준의 시선이 소년의 사진에 멈췄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군사정권에서 최 교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이 그들의 작전 시간이에요. 상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성북동 안가에서 가족을 데리고 나와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세요. 알겠습니다. 태준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블랙 요원의 첫 번째 규칙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 정각, 검은 승용차가 성북동의 좁은 골목에 멈췄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어요.
최 교수의 집은 작은 한옥이었죠.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약속된 신호로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긴장한 얼굴의 최 교수가 나타났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셔야 해요. 최 교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데려가야 합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5분 후 세 사람이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은 민재가 불안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봤죠. 아저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준은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본 도로가 심상치 않았죠. 검은 차 2대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이세요. 태준이 외쳤어요. 순간 뒷차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뒤슈리가 산산조각 났죠. 으악! 민재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고 운전대를 돌렸어요. 끼익,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급회전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지만 추격자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강요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태준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지만 잡음만 들려왔죠.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보였어요. 저 다리만 건너면 탕! 갑자기 오른쪽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운전대를 보호했어요. 쿡! 뜨거운 통증이 오른손 중지를 관통했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아악! 뒷좌석에서 민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튕긴 파편이 그의 왼쪽 다리에 박힌 것이었죠. 태준은 피가 흐르는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다리 중간에서 또 다른 검은 차가 나타났어요.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이었죠. 태준은 왼손으로 권총을 뽑았습니다. 모두 엎드려 계세요. 차 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나갔어요. 총알이 빗발쳤지만 태준은 정확하게 응사했죠. 탕, 탕, 탕. 적의 타이어가 터지고 차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틈을 타 태준은 다시 운전석에 올랐어요. 꽉 잡으세요. 악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포효하며 앞으로 돌진했죠. 5분 후 그들은 안전가옥에 도착했어요.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손은 피로 흥건했죠. 민재야. 민재 다리가 최 교수의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재의 바지는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괜찮을 겁니다. 의료진이 곧 도착해요. 태준은 민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용감하게 참고 있었죠. 아저씨 손.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준의 오른손 중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난 괜찮아. 너부터 치료받아야 해. 의료진이 도착하고 가족은 안전하게 인계되었습니다. 태준은 문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죠.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왜요? 왜 안 돼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은 부드럽게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건강하게 잘 자라렴. 태준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온 태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전, 기록되지 않는 희생, 그것이 블랙 요원의 숙명이었으니까요. 다친 손을 움켜쥐며 태준은 생각했어요. 잘 가거라. 민재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지만 운명은 35년 후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민재의 아파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3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 씨.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집 안에서는 따뜻한 차 향기가 났죠. 거실로 들어서자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한쪽이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커다란 흑백 사진이었죠. 온화한 미소의 최윤호 교수였습니다. 아버지세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워요. 민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최 교수님, 옆에는 젊은 시절의 민재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성북동의 그 한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 이건 우리 옛집이에요. 성북동에 있던 성북동 안가가 태준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태준 씨, 어떻게 우리 집이 안가였다는 걸.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실수였습니다. 35년간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그게 그냥 변명을 하려던 순간 민재가 차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그때였습니다. 탁, 민재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죠. 태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찻잔을 주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민재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중지에 있는 관통상 흉터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죠. 흉터.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민재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35년 전 그날 밤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민재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당신이었어요? 민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이 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재는 태준의 오른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자꾸 찾았는데.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난 블랙 요원이셨군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해준 분은 아마 비밀 요원일 거라고. 그래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가족도, 친구도 만들 수 없었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많은 작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 선명하게 기억나는 날은 없었죠. 내가 날 붙잡고 이름을 물었을 때. 태준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민재가 태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두 노인은 아이처럼 울었어요. 35년의 세월이 그 모든 고독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임무만 수행하며 살았죠.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 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만들 수 없었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이 가족을 만들 순 없으니까. 민재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해준 그분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오. 민재가 일어나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이건 아버지가 당신께 쓴 편지예요. 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우리의 은인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평생 감사하며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민재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35년의 시간을 덮어주는 것 같았죠. 태준 씨, 이제 그냥 형이라고 불러요. 형,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태주는 대답 대신 민재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35년 만에 찾은 가족. 운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죠.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은평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5년의 비밀이 풀리고 이제 민재와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빙글 돌았어요. 시야가 흐려졌죠. 태주는 계단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쿵.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태준의 의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 후 병원 응급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급하게 달려온 민재에게 물었어요.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죠. 네. 제아, 형입니다. CT 결과가 심각합니다. 척수에 오래된 금속 파편이 있는데 그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민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금속 파편이요? 네,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35년은 된 것 같은데. 35년. 민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총격전에서 입은 상처였던 거죠.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민재가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보호자가 직접 수술하는 건.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최민재입니다. 민재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꼭 살려내겠습니다. 수술실에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수술복을 입으며 3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날 자신을 구하고 사라진 청년. 이제는 자신이 그를 구할 차례였죠. 최 교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술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 수술은 제가 꼭 해야 합니다. 메스를 든 민재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그를 침착하게 만들었죠. 1시간, 2시간. 파편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전신마비가 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교수님, 맥박이 불안정합니다. 혈압이 떨어져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 조금만 참아요. 제가 꼭 살려낼게요. 4시간째 드디어 파편이 보였습니다. 녹슬고 일그러진 총알 조각이었어요. 집게! 민재는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파편을 잡았습니다. 1mm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왔습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는데 또 3시간이 걸렸죠. 7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중환자실.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민재의 얼굴이 보였어요. 형, 깨어나셨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야,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태주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났죠. 내가 쓰러졌구나. 아, 네. 35년 전 총알 파편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제거했어요. 형이 절 구해주셨던 그날의 흔적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수술했니? 아, 네. 35년 전엔 형이 절 구하셨고 오늘은 제가 형을 구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35년의 세월과 운명의 신비로움이 담겨 있었죠. 한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완쾌한 태준과 민재는 은평천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죠. 형, 다음 주에 민주화 운동기념관에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 제가 형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 약간 절뚝이고 한 사람은 오른손에 흉터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형, 응? 아버지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은인을 찾았다고.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어요. 나도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민재가 태준의 팔짱을 꼈어요. 우리 내일도 만날까요?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역사는 우리를 기록하지 않았다. 나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내가 한 일들도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민재와 나의 인연은 그 어떤 역사책보다 진실하고 영원할 것이다. 35년이 걸렸지만 운명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민재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